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8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8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이제 시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또 일본은 참의원 선거 마무리가 됐는데 뭐 여당의 참패죠. 참패네요. 예, 이러니까 또 일본 장기물 위주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또 수급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또 고개를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바로 네. 일본 얘기부터 하자면은 오늘 이제 일본은 증시는 안 열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외환 시장에서 첫 반응은 엔화 강세였습니다. 네네. 148엔대 후반에 있던 게 쑥 내려가서 147엔대로 내려갔나 싶었는데 금방 다시 이렇게 달러엔 환율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제 소비세도 인하하자, 그리고 재정 막 풀자 하는 야당 쪽이 득세를 하면서 그렇죠. 결국 일본의 재정은 조금 더 악화될 것 같다. 그게 네. 이제 일본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일본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엔화는 강세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하고 격차를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로 가지 않고 엔화가 약세로 간다? 이 케이스가 이제 일본에서는 최악이죠. 근데 지금 달러엔이 올라간다면서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 선거 결과에 국채 수익률 상승, 뭐 소위 말하는 엔캐리 청산, 네. 그래서 달러엔 1차적으로 하락으로 반응했는데 아니다 싶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조금 주목할 만하고, 저희 이시바 총리가 이제 거치가 네.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도 관세지만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엄청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또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또 이게 시장에서 벌써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안 좋은 건데, 이러면은 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뭐 또 더 센 거 터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네요. 네네. 자, 일단 뭐 시장은 뭐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봐야 될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좀 예측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민 앵커랑 이렇게 뭐 이 얘기 오프닝 하면서 일본 얘기, 미국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표님 방금 저희들 대화에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거기서 조금 이렇게 오바다 내지는 좀 허점이 있다 싶으세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문제 이따 뭐 예. 10년물 금리도 안 그래도 비교해보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예. 재정이 좀 악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요. 그럼 예. 당연히 엔화는 약세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아하. 초기 반응보다는 지금 지금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예. 앱스타인 이슈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탄핵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워스트 케이스 예. 그냥 잡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잡음 정도. 자본 정도. 아니, 지금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굉장히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베센트 장관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을 만류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또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다. 뭐 베센트가 그렇게 만류하지 않았어도 나도 파월 해임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거고요. 네. 우리 몇 번 이런 대화 나눌 때 실익이 없는 게임은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건 이 투자 시장에는 제가 볼 때 뭐 크나큰 어떤 변수가 될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스캔들 정도. 네. 예. 그냥 가십거리 정도. 네. 그 부분은 저하고 약간 결이 다르네요. 결이 두 분이. 다르시네. 예. 왜냐하면은 저 잘못하면은 저거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명쾌하게 해결 못 하고 가면은 남은 임기 내내 발목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지지율도 막 많이 최근에 떨어졌다고 예, 하고 예.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저 앱스타인 건으로 저렇게 될 것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거에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가 그리고 있고 힘도 다 빠져버리고. 힘도 빠져버리고 일찌감치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저런 영상이 막 돌아다니니까 저 앱스타인은 진짜
아유, 예, 그냥 이 정도 하고 가시죠. 예, 진짜 저걸 다 알기 시작하고 파 들어가기 시작하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토가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래요. 사실 저도 내용은 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시장 지난주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 크게 치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빠지지도 않고. 굉장히 강세고 사상 네. 최고치를 찍었는데 네. 이제 그 제가 예의 말씀드렸던 7, 8월 중에 이제 변동성의 이 초입으로 점점 다가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주 발표된 CPI, PPI 수입 물가에서 이 상품 물가 쪽이 되게 떴고 헤드라인 수치가 안정적이었던 거는 서비스 물가 부분은 되게 안정적이고 빠진 거로 나왔는데 이제 상품 물가가 계속 뜨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상품 물가라는 게 수입 물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근데 희한하게 지난주 발표된 수입 물가는 또 떨어졌는데 수입 물가가. 예, 수출 물가는 오히려 뜨고 수입 물가는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항목별로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상품 물가들이 좀 점점 뜨고 있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헤드라인은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이제 다음번에 발표되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이제 8월달에 발표되는 7월 거를 나타내는 8월달에 발표되는 CPI, PPI가 이제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관측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일 날 그 러트닉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8월 1일 날 이후에 유예는 없을 거다. 굉장히 강경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우리가 왜 7월 9일 날 데드라인 지나고 나면서 그러면서 잡음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씩 서서히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 중에 변동성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이번 주부터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뭐 지금 엔비디아가 일단 중국의 그 H20 수출 허가를 받으면서 또다시 시총 이제 4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뭐 반도체주 뭐 테크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업종별로 흐름을 봤을 때 어떨까요? 업종별로 한번 예. 보시면 뭐 지난주까지는 아주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까 네네. 특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업종 테크라든가 네. 그 통신 서비스가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뭐 잘 올랐습니다. 한 12%, 10% 가까이. 근데 조금 일적인 말씀이겠지만 산업재하고 유틸리티가 보시면 네. 연초 이후에 지금 산업재가 한 15%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부동산, 중소형 산업재, 유틸리티, 뭐 원자력 이런 거 말씀드렸던 네. 거기에 좀 부합했던 것 같고 지난 한 주는 에너지하고 헬스케어가 여전히 지금 한 2, 3주째 계속 그러니까 위험 선호 현상이 있으면서 그동안에 잘 버텼던 아이들은 조금 이제 손바뀜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중소형이나 부동산 저희도 반영을 하고 있고 네. 연말까지 가면 되게 탄력이 상승 탄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제대로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10년물 금리가 뭐 지난주에는 그래도 조금 몇 bp씩은 안정됐었는데 한 2주 전에 4.2였다가 지금 4.4돼 버렸단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건 전반적인 이 빨간색을 보시는 게 이제 연초 이후에 각 업종별로 상승률인데 한 두 개 헬스케어하고 에너지 정도, 임유소비 요 세 개 정도 빼고 경기 방어주로 보는 이 세 개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뭐 한 자릿수 후반 또는 두 자릿수 중반까지 연초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연초 이후가 특히 산업재가 15% 가까이 상승했다는 거는 네. 굉장히 큰 상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4월 8일까지 네. 거의 20%가 빠졌다가 예, 지금 그걸 예. 반영해서 15%가 오른 거니까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든 다다음 주부터 한 8월 1일 요 가까이 가면서 이제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는 이제 파고가 좀 있지 않을까, 작은 파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흔들리고 예. 부동산하고 중소형주 쪽은 이제 뭔가 시장이 확실한 금리 인하 인하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때 그래야 이제 힘을 좀 힘을 받겠죠. 받-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섹터들이다 보니까요. 네네. 참고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뭐 그때 세미나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니까 빅테크주들이라는 게 그 M7을 포함한 빅테크주들이라는 게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웬만한 지방 은행보다 더 예.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자금 조달을 할 때 변동금리, 고정금리 비중이 보니까 빅테크들 그 대형 회사들은 변동금리 노출이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에 전혀 타격이 없다는 얘기죠. 아, 네. 예.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제가 그때 찾아서 이렇게 그 파이 차트로 만든 기억이 나는데 중소형주가 변동금리 노출 비중이 5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고금리면 아주 직격탄을 맞는 것이죠. 아니 빅테크들 그렇게 현금이 많은데도 자금을 조달한다? 일부 뭐 자금 뭐 100% 다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일부 또
대출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치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면 특히 이제 부동산이야 워낙 잘 아실 테니까 네. 중소형주도 아주 그 속된 표현으로 맥을 못 추는 이런 예. 상황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 러트닉 상무장관이 8월 1일 이후에도 관세 협상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또 타코네요. 예? 도대체 이 데드라인이 마감 시한이 아무 의미 없는 저 관세인데 일종의 이게 협상 전략이니까 밀고 당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연말 소비 시즌 전까지는 뭔가 응? 연말 소비 시즌 전까지는 네. 뭔가 확실히 돼야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예. 그렇게 희망 내지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예. 있는 게 당초에 저는 빠르면 올해 3분기 내에 이 관세 망령, 관세 예. 이슈를 마무리 지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네. 예. 이제 갈수록 좀 늦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추하위 경우에 올 연말까지는 방금 그러니까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뭐 연말 소비 소비 시즌 시즌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든지 네. 무마 내지는 이제 뭐 지금 지난주 나온 얘기가 우리 내내 그런 표현했었죠. 이 평균 관세율, 실효 관세율을 10%를 딱 기본으로 놓고 그 나머지를 갖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로테릭도 그랬고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최소 10에서 15% 정도를 우리는 맞출 거다. 네네. 그거보다 높은 관세를 어떻게든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것 받고 이러면서 그럼 깎아줄게 이런 식의 어떤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왜냐면 또 연말 소비 시즌인데 또 이제 미국민들 뭔가 소비할 때 물가 올라 있으면 그게 바로 민심으로 반영되고 이제 트럼프 지지율로 연결될 테니까 그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네. 뭐 해결을 내년도 하겠죠. 뭐 우리 예.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예. 내년도 이제 좀 말이 중간 선거지 완전 총선거 하는 겁니다. 내년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이제 선거 모두 돌입할 텐데 그때 분위기 군불 지필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방금 앵커님 표현해 주신 뭐 소비세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 심리 센티멘트로는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짧은 차트를 보나 긴 차트를 보나 미국 3대 지수 뭐 할 것 없이 다 약간 이제 과매수 부담이 있어서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졌단 말이죠. 조금씩 올라는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폭발적인 또 추가 상승 랠리를 이끌어내서 맞아 이거는 뭐 대세 상승이야라는 확신을 주려면은 지금 봐서 이제 남아 있는 재료는 그거 같은데 금리 인하 같은데. 그렇죠. 정책 금리 인하 요게 이제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대표께서 뭐라 하셨나 하면은 남들 다 7월 뭐 금리 인하는 영 뭐 물 건너갔고 9월도 긴가민가 하는 와중에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다가 언급하셨어요. 네. 근데 크리스토프 월러가 금요일 날 사고라면 사고를 쳤죠. 굉장히 세게 지금 세게 질렀어요. 예. 이나 7월 달에 해야 된다. 그래서 글쎄. 물론 그게 이제 되게 감사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예. 7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굳이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퍼센트로 한 20, 따지면. 30% 정도 될 겁니다. 예. 절대 뭐 절반 수준까지는 아닌데 네. 페드 위원들 입장에서 그렇고 지금 지난주까지 나온 그 소비자 물가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 그 이제 관세 영향이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헤드라인 수치가 그렇게 심각한 수치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소비 약화세.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지난주에 소매 판매도 발표되지 않습니까? 소매 판매가 이번 주까지 지난주 발표된 소매 판매까지 좀 안 좋게 나와야 이게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절반 이상 올라가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여전히 또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연속 안 좋기를 바랬는데 내심은 사실 예. 어쨌건 그런 걸 이렇게 좀 믹스해서 고려해 보면 페드 위원들도 그렇고 금리 인하해서 지금 하반기에 금리 예. 인하한다고 해서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다시 솟고 예. 이런 거시 환경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비가 지난주에 뜨긴 했지만 어쨌건 소비 디맨드 부분이 살짝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게 아닌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월러 이사가 들고 나온 그 금리 인하 7월 달에도 해야 된다는 근거는 그거였던데 뭐 물가는 아직까지 자신은 없으니까 이제 상승률이 조금 둔화는 되고 있지만 최근에 또 다시 살짝 올라갔으니 네. 고용 시장을 갖고 자꾸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자기 보기에는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고 보이나 봐요. 월러 이사 눈에는. 제가 판단하는 물론 저보다는 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께서 고급 정보를 훨씬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거시 지표를 볼 때 실업상 청구 건수 일단 먼저 한번 훑어보면 예. 네.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 연중으로 지금
25만 건까지 계속 치솟다가 다시 하여튼 22만 1천 건, 22만 1천 건으로 다시 안정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게 연초에 17만 건, 170만 건, 180만 건이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회색 그래프인데 계속 트렌드하게 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조금 안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연초 이후에 지금 195만 6천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이 어떻게든 균열이 분명히 뭐 균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 약화되는 그림이 보이긴 보이는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가 좀 강하게 포인트아웃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크리스토퍼 월러 입장에 좀 일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 내린다고 해도 9월 달에 내리면 이미 늦어가지고 그때 경기 좀 이렇게 이 펀더멘털이 좀 약해지고 이러는데 굳이 미리 좀 내려가지고 이거 살려줄 생각을 해야지 9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그때 뭐 다시 리바운드를 하겠냐 이제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저도 일부 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이 되고 싶기는 되게 되고 싶은가 봐요. 갖고 온 고용시장이 좀 이렇게 자기 눈에 안 좋게 보인다 하는 중에 들이대는 게 그거더라고요. 대학생들, 대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졸업한 미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2월 중에 5.8%로 올라가서 2013년 9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거. 청년 실업률 우리가 언제 이런 거 들여다봤다고. 맞습니다. 사실 청년 실업률 얘기 나온 지가 네. 한 두세 달 됐습니다. 지금 청년 제가 실업률. 방송에 언급은 안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아이고 청년 실업은 우리가 더 급합니다. 저 아시는 분도 코넬 졸업을 했는데 네. 현재 취업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코넬 나와가지고도. 네. 물론 이제 외국인이니까 뭐 그런 면이 네. 있겠지만 예. 음,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앞서 저희 이제 소장님하고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주요국들의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고 이게 일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일본이 조금 더 그 스팟라이트를 먼저, 예. 많이 받는다고 보셔야 되는 예. 거예요. 예. 지금 그래프 안 그래도 제가 좀 갖고 네네. 왔거든요. 질문 먼저 해주시면.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을 좀 점검해 보면서 네네.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금리라고 하는 굉장히 네. 중요한 변수죠. 네, 그렇죠. 뭐 금리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올해 들어서 이 국채 금리가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 보시면 2020년 당시부터 그때 거의 딱 전 세계 주요 뭐 미국, 일본, 그 독일, 영국 이렇게 10년물 금리를 제가 쭉 그려갖고 왔는데 21년도 또는 20년도 초반 그때부터 바닥을 딱 치고 네. 대세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40년 동안 주구장창 내리던 금리가 이제 돌아선 거죠. 네. 제가 한 번 표현 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걸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물론 그 얘기가 지금의 4.4 이게 뭐 5% 갈 거고 10년물이 이건 아닙니다만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특히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지금 정책 금리가 4.5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4.5인데 이 밑으로 떨어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계속 파월한테 내려라 낮춰라 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낮춰야 되는 여건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 세 번째가 아까 모두에 이제 두 분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굉장히 막 뜨고 있고 이래서 네. 그 엔캐리 청산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또 작년 7월이었나요? 우리가 한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작년 8월 초. 네, 8월인가 8월 지금 5일. 핑계를 네. 댔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일본이 1.53%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42%고요. 그러니까 네. 절대적인 퍼센티지 포인트 차이가 거의 3%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 예.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일본 사람 입장에서 환 해지 비용도 한 1에서 1.5 맥스 준다고 할 때 그래도 국채 10년물 차이가 1.5에서 2% 차이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을 얘기하는 건 우리가 물론 작년 8월 달에 화들짝 놀래서 지금 이제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ECB도 이번에 아마 동결할 겁니다. 계속 낮췄다가 이번에 이제 동결할 거라고 시장 컨센서스가 보고 있고 또 미국 금리도 7월이 됐건 9월이 됐건 분명히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거란 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최근에 쫙 올랐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2주 전부터 지금 4점이었다가 4.4까지 쑥 잘 돌이켜 보시면 이 국채 금리가 뜨고 빠지는 거에 따라서 주식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2주 전부터 그 전까지는 아주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면 지난 주인가부터 조금씩 이게 아까 우리 업종별도 봤지만 지난주 찾아뵀을 때만 해도 이 파랑색 업종별 파랑색 그 위클리 업종별 상승률이 들쭉날쭉한 게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지난주를 영향을 미쳤던 그 전주 금요일 날 국채 금리가 다시 4.4가 쫙 되면서 이게 살짝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가 되어야 그게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좀 괜찮지 않겠냐.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그 막 8월 1일 날 관세 유예 없다 또는 아까 소장님 언급하신 대로 그러면서 또 고려를 해보겠다 이게 왔다 갔다 혼재돼 있고 막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그게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돌아왔는데 이 관세 영향이 아마 저는 7월, 8월 중에는 분명히 발현을 할 겁니다. 늦어도 9월까지는 발현을 할 거예요. 예. 지금 보고서들을 보면 어떤 곳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이 물가 영향을 줄 게 이제 발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빠른 데는 올 여름부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 CPI, PPI가 어떻게든 뭐 저기 코어 수치든 헤드라인 수치든 영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물 금리가 조금 들쑥날쑥하면서 시장을 조금 변동성을 일으키는 그런 국면이 뭐 단기적으로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여전히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오후 머니쇼 플러스에서 한번 차트는 보여드릴 작정인데 우리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지금 뭐 CD 91일 석 달짜리가 뭐 2.5%, 국고 5년이 2.64, 국고 10년이 2.87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미국 대비 얼마나 낮아요. 근데 이게 지금 슬금슬금 자꾸 위로 가려 그래요. 우리도 국고 국고채 금리가. 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조금 애드업을 네, 드리고 네. 싶은 게 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론으로 따질 때는 금리가 우리나라가 더 높아야죠. 높아야죠. 더 낮다는 얘기는 펀더멘털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한국 주식 예. 여쭤주실 때 막 예. 제가 아니 지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이 강하고 또 미국 쪽 보자니 지금 다시 테크주들이 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지금 투자자들 기다렸던 그 지니어스 액트까지도 이제 결국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여러 가지 일단은 미국 쪽이 조금 더 투자 여건상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반가운 예, 말씀해 주셨고요. 예. 저는 6월 후반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아 후반부터. 이제 탈미국했던 자금이 이제는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예, 예. 그래서 살짝 그런 언급도 드렸는데 마침 반가운 게 지난주 7월 18일 날 네네. 에버코어 ISI라는 독립 리서치 기관에서 네. 매달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 한 네. 400에서 500개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항상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마인드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게 예. 뭐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연말까지 어느 쪽이 가장 투자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느냐 네. 예. 라는 게 지금 5월 16일 날, 5월 23일 날, 6월 6일 날, 6월 16일 날 그러니까 한 1, 2주마다 계속 이제 변동되는 추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M7, 맥7 보시면 지난 한 3, 4주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예. M7 갈수록 연말까지 가장 좋은 투자 메리트 대상이 M7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하. 또 방금 앵커님 말씀해 네. 주신 대로 왼쪽에서 두 번째 그 바 차트들을 보시면 MSCI 올 월드에 대한 투자 메리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화살표로 제가 좀 우하향하는 걸 아, 보여요. 네. 이게 이제 MSCI 올 월드라는 게 해외 투자 아니겠습니까? 아. 연초에 계속 많이 이렇게 예. 미국에 투자했던 것 빼갖고 해외에다 투자하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US 달러도 좀 약해졌고 예. 미국 주식도 약했다면 이게 지금 점점 이 투자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아 이게 해외로 나갔던 걸 다시 이제 줄이고 미국 중에 M7으로 투자하자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7월 18일자 설문이면 이거 따끈따끈한 거네. 지난주 후반 거네요. 네네. 지난주 후반에 바로 나왔던 거잖아요. 오. 며칠 안 됐어요. 야. 한 3일 됐어요, 3일. 네네. 아니 연초에 뭐 미국에서 빼서 다른 데로 가라 하는 그거 믿고 뺀 사람들도 배신감 느끼게 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설문 분위기가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기관 투자가 475명한테 설문조사. 그러네요.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기관 네.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 여기에다가 연준이 진짜 뭐
때 맞춰서 금리 인하까지 해주면 7월달에 만약에 깜짝 인하만 해주면 또 한 번 깜짝이나. 폭발적으로 또 한 번 날아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도 제가 내내 관세 때문에 조금 흔들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매수세라든가 펀더멘털세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그 사운드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만약에 7월달에 깜짝 인하까지 해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는 거의 얼마큼 온 것 같은데 막 예.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예. 국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느낌이. 근데 이제 만약에 베이스 케이스로 7월달에 인하해주면 아주 뭐 그러면 달러는 더 강해지겠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 지금 105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96, 그렇죠. 97 갔다가 예. 달러 지난주에 인덱스가 98.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런 표현 네. 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쭉 그 달러 인덱스 DXY 기준으로 예. 보면 역사적으로 95 어라운드가 평균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96, 97 연초 이후에 됐던 게 많이 약세가 된 게 아니에요. 네. 연초에 105포인트 갔던 게 비정상적으로 강세가 됐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환율 문제는 이제는 뭐 크게 크나큰 어떤 변동성은 없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3,18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19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0.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6만 7,5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5만 4천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89만 2천원이고요. 현대차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21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1만 2,9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2.5%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4,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주가가 어느덧 49만 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장에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48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보합 예상되고요. 펩트로는 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30만 6,500원이고요. HLB가 1.7% 하락 예상되고 에코프로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휴젤이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만 5천 원. 파마리서치 약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로보틱스 보합권 예상되고 리가캔바이오 그리고 삼천당제약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보니까 일부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뭐 제약바이오 쪽 흐름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조선주들도 오늘장에서는 일부 종목들 좀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요즘은 매일매일 그거죠. 오늘은 순환매가 어디로 튈까? 네. 어느 업종으로 튈까? 최근 제약바이오 쪽으로 제약바이오 좀 쪽.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또 2차 전지 쪽이 흐름 좋았죠. 그러네요. 예. 예. 리튬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 뭐 호재죠. 그동안에 진짜 많이 고생 짓눌렸는데.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가끔씩은 우리 이충광 대표님의 시황을 듣다 보면은 이충광 대표도 메이드 인 USA인가 싶을 정도로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시죠?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좀 편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북미 예. 지역 전공을 했거든요. 북미 지역? 노스 아메리카의 에리어 스터디스라고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조금 뭐 친미까지는 아니지만 원래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거고. 그걸 좋게 해석해 주시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편향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스파크를 낼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금리 인하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나 진짜 연준의장 되고 싶어요. 시키면 주세요. 잘할게요. 이걸 갖다가 어필하고 있는데 근데 연락은 받았니? 아직 연락은 못 받았어요. 연락은 못 받았다.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거는 그 케빈 케빈 워시잖아요. 예. 케빈 러시도 요새 피치 바뀌었습니다. 스퍼트를 확 올리던데. 네. 지난주까지는 예. 굉장히 그 매파로 분류가 됐었는데 예. 지난주에도 되게 친트럼프로 이렇게 멘트를 바꿔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참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패드 의장이라는 예. 게 아, 욕심이 나죠. 예. 그리고 이거 살짝 이번에 주말 시황에 보니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스캇 러브너 네네. 뭐 또 리포트가 나왔다면서요. 스캇 럼너가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수정을 해드리면 골드만삭스의 수석 애널리스트였죠. 네. 골드만삭스 리서치 애널리스트였다가 골드만이 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타델이라는 어? 시타델이라는 데 예. 있습니다. 요람이라는 뜻이죠. 네. 기가 막힙니다. 그 사이트. 시타델 거기가 주로 공매도 치는 데 아니었어요? 공매도를 포함해서 이제 kvant 기반으로 퀀트 헤지 기반으로. 펀드를 하는 곳인데 아. 정말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야, 정말. 우리 자막 죽인다. 스캇 럼너. 예, 럽너, 그러니까 R-U-B-N이 R-U-B-N이야, 아니라 럼너. 럼너거든요. 제대로 들으면 럼너. 근데 최근의 움직임 제가 비슷하게 좀 동의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이분이 거의 작두를 탔다고들 표현합니다. 요새 그러더라고요. 네, 경제방송에서 작두 탄 분이라고 네. 얘기할 예. 정도로 정말 정확하게 맞춰 썼거든요. 최근 예, 2년 동안. 예. 근데 그분이 몇 개 얘기를 쭉 했는데 그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금 1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2024년도 12월 달 이후에 최장 기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아마 본격화될 거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자사주 몇 번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예. 8월 달이 전통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가장 활발한 달입니다. 그래서 2, 4분기 그 실적 발표 한 즈음 해가지고 1, 4분기 하고 나서 그때 승인 받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렇게 자사주를 본격적으로 하곤 하는데 오면서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주말 뉴스 중에 그 젠순왕도 자사주 뭐 600억 하여튼 매입 소각했다고 이번에 또 발표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8월 달에 자사주가 본격화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본격화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콜바이가 11주 연속되고 있다. 콜바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콜옵션을 계속 매수한다는 거니까 네. 상승에 베팅한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반면에 마지막에 통계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9월 달이 통계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월 수익률이 조금 부실한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 50년을 쭉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3월인가 연초 한번 봄 정도 한번 흔들렸던 통계적으로 네. 그리고 하반기에 9월이 항상 흔들렸던 9월 최근 몇 년 사이도 보면 9월, 10월 좀 흔들렸다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산타냐 뭐 산타랠리니 무슨 랠리니 네, 하면서 막 또 가고. 확 또 땡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라. 뭐 요 정도 멘트를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최장 매수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가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의 강세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콜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막상 지수는 나스닥도 많이 못 갔고 나머지들은 좀 빠졌잖아요. 이제 뭐 기관 투자가들도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되어 있겠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라든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빠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하기야 0.2, 0.3 이 정도는 늘 뭐 왔다 갔다 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콜이든 푸시든 간에 네이키드로 그냥 오르면 먹고 빠지면 먹고 하는 그쪽으로 걸지만 또 선수들은 맨날 그 딱 어지간하면 옵션 만기일 날은 가다 놓고 그냥 뭐 칼라로도 하고 시간같이 뚝뚝뚝 떨어지게 해서 그냥 그 먹는 거기다 보니 못 움직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번 주부터 또 보니까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또 이미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쪽에서 그 ASML 그 네. 노광 장비 쪽이죠. 예, 제가 ASML 하나 꼭 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10몇 프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5%인가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프라이즈 비율이 87% 굉장히 높아요 지금. 네. 그런데 아직까지 10%도 안 넘는 기업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우리가 2, 4분기 전체를 예상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뭐 금융주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특히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지난주 발표된 것 중에 아멕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신용카드 사용률이 뭐 2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그만큼 세다. 그래서 지난주 발표된 저한테는 예상 외에 소매 판매가 강세가 나온 거하고 일라인하다. 뭐 이런 예. 정도가 있었고 ASML도 굉장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데 그런데 이 가이던스가 네.
그 AI 인공지능 관련한 고객들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이제 그 크리스토프 푸케가 성명서를 어나운스를 하면서 이런 표현했다는 거죠. 거시경제와 지정학적인 변수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중이고 그래서 2026년을 준비 중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매출 가이던스를 연간 2025년도 매출 가이던스가 350억 유로에서 기존에 320.5억 유로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일날 저기 여기 뭐 5%인가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적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코스닥 쪽 흐름 좋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뉴욕 증시 뭐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지금 보합권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3,191, 코스닥이 819.99.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올라갑니다. 지금 67,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8% 상승합니다. 105만 5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떨어지네요. 89만 2천 원이고 현대차가 0.4% 내림세입니다. 20만 9,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승 중이고 KB금융이 1.4% 올라갑니다. 지금 11만 5천 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2.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6,8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매출 영업이익이 지금 사상 최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빅파마 쪽에서 특허 만료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강했었죠. 오늘 셀트리온은 이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이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2.8% 강세로 18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0.8% 좀 떨어집니다.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주가 그동안 계속 많이 올랐죠. 48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이고요. 펩토론이 3.5% 강세입니다. 30만 4,500원. HLB가 1.5% 떨어지고요. 에코프로 0.7% 상승합니다. 4만 8,800원에 거래됩니다. 휴젤은 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리가캔바이오 좀 떨어지고 레인보 로보틱스 약보합이고요. 삼천당제약 0.3% 하락으로 16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조선주들 호가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죠. 하나오션이 2.8%, 3% 올라갑니다. 82,9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올라갑니다. 삼성중공업이 1.7%, HD현대미포도 1% 상승세. 그 밖에 HD한국조선해양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HJ중공업도 1%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주들 흐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원전 쪽이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좋았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기술 오르비텍이 각각 1% 이상 올라갑니다. KNR 시스템도 4% 강세고요. BHI 또 비트로테크도 올라갑니다만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 관련주 오늘도 올라갑니다. 지금 리튬 포어스가 22% 급등 중이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10%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1% 상승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천보도 12% 급등하네요. 46,300원. 미래나노텍, 세비캠, 율에너테크도 각각 5%, 6%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보마그네틱도 2% 상승 중이고 리튬 관련주가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829억 원, 3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77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79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은 83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삽니다. 2천 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90전 하락한 1,392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입니다만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네, 그러네요. 또 외국인들이 또 사네요. 네.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2천 개 넘게 사네요, 선물을. 제약바이오 쪽은 좋고, 제약바이오 쪽? 네, 2차전지 쪽도 좋고. 그러네. 3,200 안착 시도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까 그러면은 잠깐만 스콧 럼너 네, 스카리 정확하게 그러면 더 간다는 의미였어요? 아니면 조심할 때라는 9월 의미였어요? 달에. 9월 달에 일시적으로 하고 9월 달에 쭉 갈 거다. 그러고 나서 쭉 갈 거다. 논조가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논조가? 하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예. 지금 투심도 굉장히 강하고 예. 그런데 통계적으로 9월 달에 좀 약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에 약하다는 거를 좀 그렇게 바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번 이런 통계를 갖고 한번 방송을 네. 해본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 9월 달에 항상 안 좋은 일들이 꼭 있었어요. 최근 예. 20, 30년 예. 뒤에 보면 9.11 사태도 9월 달이었고 음흠.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공식화된 게 그 무렵이었죠. 9월 15일 날이 리먼 예. 브라더스가 공식화했고 예. 항상 굵직굵직한 사건이 9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9월 달이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항상 빠지고 이런 달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좀 조심하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살아있다. 이 정도의 논조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ASML 그 실적 얘기 네.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하향하면서 하반기 남은 좀 불확실성이 잘 모르겠다. 가이던스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일날 5%인가 6%인가 빠졌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앞으로 이제 거의 한 90개 정도 S&P 500의 90% 정도의 회사가 이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400개 넘는 회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이게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원래 저는 되게 강세론자지만 네. 이번에 실적 발표라는 게 우리가 아까 관세 물가가 헤드라인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다라고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실제로 트루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연초에 1%대 하반으로 쑥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2%가 넘는 수준 다시 확 뜨고 있거든요. 실시간 물가지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분명히 이제 6월이나 7월부터는 발현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이 물가 쪽으로도 발현을 할 거고 최근에 보시면 정답은 지금 없지만 골드만삭스라든가 지역 연은에서 발표한 서베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관세가 만약에 1% 올랐을 때 이 관세가 물가로 얼마나 이 공급망에 따라서 몇 %씩 영향을 미치겠니라는 서베이 지표를 보면 이 지역 연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수출업자들이 한 15%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 부담을 하고 네. 국내 회사가 한 40%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이런 식의 서베이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 물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걸 한 70% 정도로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만 네. 어쨌건 관세가 이렇게 2.2%에서 지금 13%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부담하는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가 됐건 기업이 됐건 지금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쪽이든 이 기업 실적의 영향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2, 4분기에 분명히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낮아진다든가 아니면 가이던스가 ASML처럼 실적은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눈에 조금 띄게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7, 8월 달의 변동성이 어떻게든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예. 지금 지금 이후에 15에서 20% 최소 15% 때린다 했는데 처음에 4월 2일 날 부과했던 게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저도 그러네요. 지난주 방송 해놓고도 그걸 30%였던가? 예, 30% 부과 통보했다가 처음에 지금 4월 2일 날은 30%. 그런데 15에서 20, 이건 남는 장사잖아요. 아닌가? 근데 왜 쫄죠? 당초에 30% 부과 통보를 하기 전에 네. EU에서는 그래 니네가 생각하는 기본 실효관세 10%는 우리가 억셉트 해줄게. 예, 대신 예,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 이런 거 다 좀 없애줘라. 아. 이러고 있다가 지금 뭔가 지지부진했겠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냥
30% 그다음에 30% 통보하고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다시 조금 탔고 비슷하게 15에서 20% 우리는 이 이상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 지금 뭔가 약간 강경 노선으로 가는 게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때도 이런 표현 드렸지만 25%든 15%든 일단 빨리 끝내게 빨리 와라 지금.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계속 지금 손 놓고 있지 말고 뭐 이런 신호가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8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열흘 남았나? 우리도 지금 협상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위성락 예, 통상보고본부장님 뭐 가고 10일 만에 또 간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주한 미군 주둔 비용까지 폭넓게 이제 포함을 다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뭔가 이제 나오겠죠. 예. 지금 여전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아직 현금 보유 중에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이 대표께서는 미장하실랍니까? 국장하실랍니까? 하면 스틸 아직도 미장. 미장을 한 7, 80% 정도 나머지 한국장 포함하게 조금 그렇게 또 국가별 포트폴리오도 짜라. 예. 저희는 이제 한국 대신 한국 포지션을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한국 포지션 대신 뭐 대만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포지션을 한 30% 정도 섰고 3, 40% 정도 섰고 나머지 한 60%를 미국장 이런 식으로 조금 분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몇 억 되면 몰라도 한 1, 2천 갖고 포트폴리오 잘라니까 진짜 구멍가게 몇 주씩 들고 포트라고 얘기하기도 거시기 하네요. 외람되지만 그래도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ETF 종목 하나씩 사도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테크, 방산테크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올 초 2월 달에 글로벌 방산테크를 조금 늦게 편입을 했거든요. 그러고 지금 한 40% 수익 났습니다. 연초일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그 종목이 65% 수익 났어요. 지금. 네네. 종목 하나도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ETF가 수익률이 별로 안 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예. 비트코인 쪽은 아예 안 보세요? 지금 사실은 검토 중이고요. 어. 모 종목을 편입하는 ETF가 있는데 네. 배당이 1년에 40%가 넘더라고요. 이러면 저희가 절대 광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배당이 어떻게 이게 40%가 나오느냐를 저희 입장에서 검증이 되어야 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그 검증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네라고 하면 뭐 저희 고유자금 대신 네, 네. 고객 포트폴리오까지는 반영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 고유자금의 일부 좀 반영을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자본금 넣어주신 거를 좀 배당 수익이라도 좀 확보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미국 쪽에서는 원래 또 뭐 리츠 부동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쪽 헬스케어 쪽 보셨나요? 어느 아니요, 헬스케어 쪽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제가 좀 안 좋게 봤고요. 그러면 어느 쪽 혹시 그쪽에 변화가 있으세요? 그 기존의 변화는 없습니다. 없어, 그대로. 지금까지는. 글로벌 테크 그리고 이제 산업재를 산업재. 저희 그 주식형 포트폴리오에 있던 거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조금 이제 베타를 높이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실으면서 중소형 산업재 ETF를 산업재? 자산 배분에도 조금 리밸런싱을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 산업재 말고는. ETF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 거예요? 그게 이제 공사, 뭐 건물 짓고 막 유틸리티하고도 연결이 돼 인프라 있는데 쪽. 그럼 네. 이제 거기 그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딜리버리하는 업체도 일부 속해 있고 자재를 만들고 네. 제조하고 이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우리가 그때도 이런 표현 잠깐 드렸지만 인프라법 예. 한 3년 전에 나왔던 거 그 인프라법의 요지가 미국 전역을 다 개비하자는 겁니다. 아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미국이. 네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예. 그게 아주 좀 현실적으로 잘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레노베이션이라고 다시 한번 레노베이션. 거기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 산업재는 저희가 2년 전에 이미 편입을 했고요. 이것도 누적으로 지금 거의 70%가 넘어요. 앞서 보니까 수익이. 연간으로 수익률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장 좋은 예.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빨간색 그래프로. 네, 네, 맞습니다. 와, 삼성전자 오늘 좋죠. 위클리에서 일목균형표 이렇게 해놓으면 두꺼운 구름대의 상단이 69,350원인데 오늘 찍을 수도 있겠네. 오늘 좋아요. 넘을 수도 있겠고. 예. 상유 3전. 신에게는 아직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3,200을 갖다가 안착시키는구나. 야, 참. 근데 어떤 전문가는 삼성전자가 시세를 내면 그때가 국내 증시 마지막 끝물이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제가 뭐 그렇게 신뢰하는 아유, 전문가는 아닌데 2021년 그 무렵에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돌았어요. 2차 전지가 죽어야 한국 증시가 산다 그 소리. 왜냐하면 그때는 2차 전지만 가면서 나머지 전부 죽을 수 없거든요.
근데 2차 전지도 날아가니까 힘들었잖아요, 다. 조금 그렇죠. 일적이긴 하지만 국내 가장 큰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네. 큰 은행. 은행에서 이제 펀드를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디라고 절대 말씀 안 네, 네, 드렸습니다. 예. 이제 자산운용회사 있어요. 네, 예. 그 은행에서 주식형 펀드가 잘 팔리면 꼭지다. 아, 그 은행에서.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전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증시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